지난 5월 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중국 정부가 2018년부터 이태원 지역 약 1200평 정도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보유 중이다라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국가안보 문제로 부각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섣불리 외국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스파이 기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게 이제 뒤늦게 밝혀져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소유한다는 것이고요. 중국의 개인이 아니고 그 부동산의 위치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 위치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그리고 합참 이게 지금 그 거리가 2km밖에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리한 거는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미국 대사관이 이전하려고 하는 그 미국 그 부지에서 따지면 1km밖에 안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안보 채널 코드 Q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부동산 매입에 관련된 이 이슈들이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국가 안보 이슈하고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 외국인 주택 보유수가 10만 호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56%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현실을 모르고 있던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라신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토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배정석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배정석 교수님은 우리나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서 30년 이상 방첩 업무에 종사한 베테랑이십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에서 방첩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이들의 부동산 보유는 어떻게 국가 안보 문제와 연결되고 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실태가 보도가 됐고요. 그 문제집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외국인도 개입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처음이고요. 이걸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을 살 때는 많은 규제가 따른다. 대출 규제라든지 다른 법적인 규제들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외국인은 회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외화로 돈을 반입해오고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경제를 교란할 수도 있다 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로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상호주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 나가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데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왜 우리는 그 나라 국민이 와서 우리 부동산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느냐.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국가 안보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화두로 등장한 그 주제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방첩적인 측면에서도 즉 외국의 스파이 활동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외국인들이 토지나 주택을 매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방첩적인 측면에서 최근 사례만 몇 개 소개해드리면 2023년에 스위스의 공군 기지 주변에 아주 밀접한 곳에 아주 조그마한 호텔이 있는데 그거를 중국인 부부가 사들여서 거기에서 미군 내 F-35 첨단 스텔스 전투기죠. 스위스 그 기지에서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측을 하고 신호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다 하고 발견이 돼서 이제 그 스위스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영국에서도 런던에 제임스 본드가 소속됐던 MI6의 건물에 바로 인접한 옆 건물에 러시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층 펜트하우스를 쓰고 있었는데 그 기업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기업이었다. 이렇게 해서 또 스파이 기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MI6에 출입하는 요원들을 촬영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장비를 설치하면 다른 신호정보, 휴대폰 감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위험도 있다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2013년도에 미국의 신호정보 기관이죠. NSA에 소속되어 있던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를 하면서 밝혀진 건데 독일 총리인 메르켈의 핸드폰을 미국의 정보기관이 10년 이상 계속 감청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그 사례에 있어서도 이 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의 공간과 미국 대사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800m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대사관은 치해 법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스페셜 도청팀이 CIA 요원하고 NSA 요원들이 주재를 하면서 1km 반경 이내에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가동했다는 것이죠. 1km 반경 안에는 총리 공관뿐만 아니라 독일의 국회의사당, 그리고 의원회관, 그리고 일부의 독일의 국가기관들 건물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거리상 민감한 국가안보적인 시설들에 인접한 곳에 외국이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들은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건 없으십니까? 우리나라도 예. 70년대에 왜 청와대 도청 사건 꽤 유명했었죠. 그때도 보면은 미국 대사관이 청와대에서 한 1.5km 이내에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계가 안 좋았을 때였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동선이라고 하는 로비스트가 미국에서 활동했는데 그것을 미국의 신문에 나면서 그게 알려졌거든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고 뉴욕타임즈가 또 보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청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을 감청을 했다. 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그 당시에 이미 70년대 중반에 그 안에 도청장치가 설치된 건 아니고 대화를 하는 그 공간의 유리창의 떨림을 외부에서 빔을 쏴서 잡아서 그걸 감청했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당시에 아마 한국의 정보기관 수준에서는 그거를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몇십 년 지난 이후에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는 걸 지금은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민감한 기구에는 유리창에다가 도청 방지 시설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곳에 외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 들을 때는 아주 흥미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하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스파이 활동에 동원되는 각종 기술들은 먼저 최첨단의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중국 정부가 2018년부터 이태원 지역 약 1200평 정도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보유 중이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국가안보 문제로 부각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섣불리 외국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스파이 기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게 이제 뒤늦게 밝혀져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소유한다는 것이고요. 중국의 개인이 아니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의 위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위치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그리고 합참 이게 지금 그 거리가 2km밖에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리한 거는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미국 대사관이 이전하려고 하는 그 미국 그 부지에서 따지면 1km밖에 안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 박사님이 혹시 워싱턴 DC 피자 인덱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게 펜타곤 피자 인덱스라는 용어로도 쓰이는데 91년도에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그 근처에 60개의 그 피자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를 하루 전에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피자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죠. 다 비상근무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국방부의 어떤 동향을 단순한 그 관측만으로도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감한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건물이나 시설 주변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 우리가 주택하고 토지 매입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전 세계 어디를 불문하고 다 이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제 이 점에서 궁금한 거는 근데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 미국 아닙니까? 네. 저 강대국이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런 이슈에 관련돼서 안보 문제와 연결해서 주목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를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이제 앞세워서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미국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렇다 하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미국은 정보 활동에 동원되는 기술이나 이런 수단이 가장 뛰어난 국가죠. 결국은 정보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국가가 방첩 대책도 더 강하게 수립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방첩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서도 문제점을 삼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의 모든 제품을 쓰지 마라. 그래서 배제하는 조치를 미국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에도 그걸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러한 통신 장비를 통해서 중국이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그러한 기술력을 미국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위험성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보면은 최근에 AI 관련해서도 미국이 훨씬 앞선 기술을 가졌지만 중국이 딥시크라고 하는 새로운 그 AI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가 놀랬지 않습니까? 올해 3월 달에 그 샘 울트먼이라고 하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사의 울트만이 백악관에 이제 건의서를 냈는데요. 중국의 그런 딥시크를 미국인들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건의서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이 AI를 운용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적이 이거를 가졌을 때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 갈 수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거는 확인이 됐는데요. 그 직후에 미국의 오픈 AI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 운영하는 제미나이 이쪽의 그 AI를 통해서 외국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미국이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 뭐 이란이라든지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썼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와 관련된 것으로는 북한의 9개 그룹이 한국군에 관련된 거, 방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그 얘기는 거꾸로 적도 AI를 활용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서버린 AI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도 자체적인 AI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상대가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방첩에 대해서도 민감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토지 문제를 국가안보 문제, 방첩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저기 지금 사진을 하나 가져오신 모양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미국에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기 표기된 것 같은데 저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요거는 지금 지난 6월에 그 뉴욕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일간지가 보도를 한 건데요. 미국에서는 중국의 미국 토지 매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도가 이제 상세하게 아예 지도에다가 미국 내에 19개의 미군 기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주변에 중국이 매입한 토지를 요 빨간색으로 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큰 것만 보면 여기 캠프 덴들턴이라고 하는 기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기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해병대 원정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해병대 1사단도 여기 있고 이 부분 역시 중국의 토지가 매입이 됐고요. 이쪽에는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이쪽에 좀 하와이를 땡겨놨는데 여기에도 중국의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노폭 이쪽에 대서양에 면하고 있지만은 세계 최대의 해군 기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중국 토지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이 포트 리버티라고 하는 이쪽에는 미국의 특수전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수부대들도 많이 밀집돼 있는데 여기에도 중국의 이런 토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의 여기 맥딜 기지 이쪽에는 미국의 중부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이런 곳들에 중국의 토지가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지에 인접해 있으면 이들 기지의 동향을 눈으로 관측을 해서도 알 수 있고 다른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뭐 휴대폰을 감청한다든지 아니면 제밍을 통해서 어떤 그 통신을 마비시킨다든지 유사시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파이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한 그런 보도 내용. 사실상 미국 전 지역에 저 기지가 있는 것들이 표기된 것도 그렇고 또 기지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토지를 저렇게 매입해서 거의 사실상 붙어 있는 것처럼 네네. 되게 인상적입니다. 왜 농수산 가공 시설을 중국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미국의 민감한 공군기지 옆에 있어야 되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한 것이죠. 아, 흥미있네요. 네. 그럼 저런 현실에 직면한 미국 입장에서는 타개할 수 있는 걸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난 5월 달에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폐쇄시키고 또 토지도 매각을 해라. 장비 다 철수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 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CPUS라고 하는 네. 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거든요. CPU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라는 거의 준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외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 그것이 M&A를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든 이런 모든 어떤 형태의 투자든 간에 그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저지할 수가 있고 이미 계약이 체결돼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막강한 그 권한을 가진 위원회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위원장은 이제 재무장관이 되고 그리고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9명의 장관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 인원은 16명이지만 거기에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전체를 총괄하는 DNI 국가정보장이 당연직으로 또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보에 대한 모든 것을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피우스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은 미국이 2007년도에 만든 핀사라는 법이 있습니다.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라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 네. 그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이 법을 강화시켜서 새로운 법인 FORMA라고 하는 법을 또 내놨어요.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라고 하는 법입니다. 법에 어떤 것들이 강화됐느냐 보면 외국이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지배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 말고 일부 지분만 인수했을 때도 심의할 수 있다. 네네. 또 하나가 오늘의 주제하고 연결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그것을 인수했을 때 그 부동산이 군사기지 주변이거나 또는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시설의 주변일 경우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못 박은 것이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 폐쇄 명령은 당시에 와이오밍이라고 하는 주에 네. 거기에 프란시스 워런 공군 기지라는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는 미국의 3대 전략 핵 기지입니다. 네. ICBM을 발사한 주. 근데 그 기지에서 1.6km, 1마일이 해당되는 거죠. 가깝죠. 그게 아주 가까이에 있다. 네. 또 하나는 얘네들이 그 암호화폐 채굴 회사가 담장을 마주 보면서 바로 옆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센터는 국방부를 위한 데이터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네네. 근데 굉장히 도시 내도 아니고 네. 아주 폭넓은 황무지 가운데 왜 굳이 MS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있어. 그리고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런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곳에 중국 사람들이 암호화폐 채굴 공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CPUS에 제소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 심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폐쇄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이런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미국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사실상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갖춘 걸로 이렇게 들립니다. 예,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그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관련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이 있어서요. 군사시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또는 뭐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주요 내용은 우리가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사격훈련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뭐 이런 것들의 주요 관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보안에 대해서도 일부분 돼 있지만 외국이 근처에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우리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할 것이다. 스파이 기지가 가까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중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회사를 인수했을 때 문제점에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주안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 방위 산업체를 뭐 인수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그걸 막기 위한 것이 이제 주 목적이고요. 지금 미국처럼 좀 더 치밀하게 외국의 정보 활동에 부동산이 사용될 수 있다. 이것까지 고려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럼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다고 치더라고요.
치더라도 네. 원래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중국이나 대만의 유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드론으로 기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문제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맥락하고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정보 수집 방법 네네. 중에서 저강도 정보 활동이라고 하는데 정보기관 요원을 프로페셔널한 스파이를 써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거의 뭐 일회용 스파이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관광객이라든지 네네.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의심을 잘 받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군사기지 주변에 가서 촬영을 하게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의 그 해군기지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한 미션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촬영을 우연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반복된 행위들이었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대 고등학생들이 수원에 있는 우리 그 공군 비행장에서 또 전투기들을 촬영한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첩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앞서서 미국에서 많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대책 마련에 부심을 했는데 네. 그중에 일부는 간첩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형법 98조의 간첩죄가 전제 조건은 적국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의 적국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적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첩죄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그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학생이나 관광객이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간첩 행위로 입증하기가 참 어렵다. 자기들 그냥 취미로 사진 찍었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고정적인 기지를 확보했을 때는 그런 단순한 그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달리 장기적인 관측이 가능하고 전자전 장비라든지 시기트 장비들을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도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많은 전자전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우선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뭐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형법상의 간첩죄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모든 나라에서 방첩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뭐 휴대폰 감청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랄까 접근 방식은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첩에 대한 경각심, 미국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좀 미미한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 보면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의 대남 공작에 대응하는 것이 방첩의 전부인 것처럼 해오다가 지금은 우리가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력만 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죠. 이 나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정책을 갈 것인가도 궁금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첩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외국인 토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방첩을 연계해서 이야기하면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야 그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의 정보 활동에 대응해야 하는 방첩 활동에서는 과도하리만큼 민감해야 된다. 그것은 2년 전에 지금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하마스가 어떤 방식으로 침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1년 전에 문건을 입수했다는 것이죠. 문건이 입수했다는 것이 미국 언론에서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그 내용이 하마스가 실제 공격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를 폭파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 CCTV를 제거하고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넘어오고 그다음에 드론을 띄워서 공격하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쟤네들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못할 거야 라고 해서 방심했던 것이죠. 그 단 한 개의 단순한 정보 실패가 결국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와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고 국가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안보 문제, 방첩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우리가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서라도 좀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뭐 당부 겸 결론을 얘기해 주신 건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오랜 기간이 방첩 분야에 종사하신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방첩 문제에 관련돼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입니다. 방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간첩을 색출해내고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도 관련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고 그것이 법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경각심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을 방첩기관의 주요 임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의 정보적 위협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방첩 활동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긴 시간,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